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장 기자실입니다. 시장이 약간 숨고르기 모습이죠. 이천선을 좀 이탈했습니다. 오늘 중선위에서 검찰 고발이 되냐 마냐 지금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셀트리온 강보합세입니다. 강보합세. 대단한 참 관심이에요. 뜨거운 열기죠. 자, 오늘 이슈 잠깐 보기 전에 어제 저 표 한번 나갔었는데 제가 표가 좀 숫자가 이상한 것 같다 했더니 확인해 보니까 역시 좀 이상했습니다. 자, 현대시멘트 자본 총계를 424억 원으로 저렇게 정정해 드립니다. 요새 이 한일 아세아 이 두 시멘트주가 거의 뭐 이 주도주예요, 주도주. 열심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저렇게 나는 가운데 PBR도 아직 0.5가 안 되고 있다. 올랐지만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2강 1중 3약 6개 상장사 시멘트 회사들을 저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쌍용량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 순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계 회사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순이익이 흑자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기고만장 기자실 천회 특집 시간이죠. 그래서 아주 그 평소에 만나뵙기 힘든 어려운 분 매셨는데 자, 그에 앞서서 짧게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스마트폰 제조회사죠. 국내 넘버 3 정도 됐나요? 이 펜텍, 이 박병업 부회장 참 마침내 사의를 표명하고 말았습니다. 요새 이제 글로벌 휴대폰 메이커 회사들이 넘버 1, 2위가 아니면은 다 뭐 팔리거나 뭐 매각되거나 뭐 항복하고 뭐 아주 그 적자가 나거나 이런 상황인데 펜텍도 그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STX 강덕수 회장, 웅진의 윤석금 회장, 그다음에 펜텍의 박병엽 회장까지, 부회장까지 좀 상당히 좀 이렇게 회사를 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휴대폰 회사들은 뭐 펜텍뿐만 아니죠. 노키아, 블랙베리 만드는 회사죠. 리서치 인 모션인가요? RIM. 여기도까지도 해서 지금 상당히 뭐 궁지에 몰려가지고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셀러리맨의 신화라고 보기엔 참 너무 아쉬운 게 많은데, 다양한 의미에서 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머리에 담아두고 또 이분들을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뭐 세계은행이 이제 발표한 건데요. 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지난해 GDP 규모가 세계 15위다. 이게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은데 5년 연속 제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조 1295억 달러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순위 11위까지 갔었죠. 한참 잘 나갈 때. 근데 요즘 이제 15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우리하고 미국은 1위는 미국이죠. 당연히 15배 정도가 차이 나더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4배 내지 15배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중국하고는 8배가 조금 안 되고, 일본하고는 한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글로벌하게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이제 독일인데, 독일도 3조 한 4천억 달러.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5위에서 한 2위, 3위 이렇게 좀 가야 될 텐데, 우리나라 경제 이곳저곳 돌아보면, 야, 뭘로 올라갈지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또 천회를 맞이해서 아주 귀하게 모신 분하고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경제에 대한 얘기 한번 허심탄회하게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에 특집, 네, 우리 증시 4분기 경제와 증시 전망을 해보는 시간 또 특별하게 귀하게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백관종 NH농업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 센터장님 어떻게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잘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고향에도 다녀오셨나요? 예, 갔다 왔습니다. 이야, 또 모처럼 좀 요새 저 센터장님들 만나뵈면 참 바쁘다, 정신없다,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모처럼 좀 쉬셨겠어요, 좀. 예, 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푹 자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목은 이제 4분기 경제 증시 뭐 이런 좀 것을 좀 잡아봤는데 우리 증시 보면은 이제 2000선 올랐다가도 밀리고 조금 답답한 느낌을 좀 많이 가져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펀드 주식형 펀드 조금 손실이 좀 많이 이제 만회되고 이제 똔똔됐다. 그러니까 환매도 많이 되는 것 같고. 네. 우리 저 일단 센터장님 그 우리 현재 증시 상황 좀 어떤 국면이라고 일단 좀 판단을 하시는지요? 8월 하순부터 지난주까지 네. 상승했던 부분이 이번 주 들어서 좀 조정을 받는 단계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9월 둘째 주에 외국인들이 일평균 7,75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거를 피크로 해서 그 셋째 주, 지난주에는 4,500억 순매수를 했고, 이번 주 들어서는 순매수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는데, 환매가 많이 되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줄어든 게 이제 조정을 이제 낳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조정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네. 그럼 외국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결국 결정을 할 텐데, 그렇죠. 외국인이 최근에 왜 샀느냐를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분기부터 유럽이 경제 성장률이 성장으로 돌아섰고 장기 침체에서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 지표를 많이 걱정을 했는데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고 미국은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할 때 가장 수혜가 받는 나라 거기에 탄력성까지 있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 매력이 늘어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MSCI에서 한국 비중을 1%포인트 정도 높였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EPFR 그 펀드 플로우 조사 기관에 따르게 되면 그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 한국 비중이 11.2%에서 12.3%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 올라오는 과정이 계속 채워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올랐고 점선 안에 보면 좀 상향된 거죠, 저게 지금. 예, 중국이 대폭 상향 조정됐고 한국도 대폭 상향 조정됐고 대만도 좀 상향 조정됐지만 그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쪽이 많이 하향 조정이 돼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로 자금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한국 비중이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매수 부분이 상당 부분 채워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 규모가 조금 줄어들 거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좀 조정을 받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떤 유럽 경기를 비롯해서 이제 글로벌한 경기 지표가 좀 좋아지니까 우리가 예. 좀 수혜를 입을 거다. 예. 탄력이 좋으니까 우리 경제가. 예. 거기다가 이제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 GEM 펀드에서 이제 한국하고 중국, 뭐 대만 비중을 높이는 와중에 우리 증시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다. 워낙 뭐 우리 저 센터장님 지금 증권업계에 지금 한 20 몇 년째 지금 계시는 거죠. 지금 꽤 되시는 것 같은데 워낙 그 정도로 정말 오래 그 경험도 풍부하시고 인사이트도 아주 그 뛰어나신데 이렇게 많이 채웠으면 이제 외국인들도 좀 당분간은 좀 소강 상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예, 당분간은 좀 소강 상태에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좀 조정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펀드가 해서 자금이 어느 시장으로 움직이느냐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미국 시장 중심, 그다음에 일본, 이 선진 시장, 미국과 일본 시장 중심으로 움직였고, 7월 초부터 지금 유럽 시장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 자금 사이즈가 워낙 큰데 거기로 이동이 좀 멈추면 상대적으로 세계 경기 회복이 되면 성장성이 있는 아시아 시장 쪽, 이머징 마켓 시장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그래서 글로벌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이제 지난주 전주 많이 유입됐는데 유입되면서 한국 쪽으로 다시 주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좀 이제 나라 밖으로 이제 관심을 돌려보면
지금 이제 출구 전략이 저 언제냐 뭐 해가지고 이번에 좀 많이 양적 완화가 좀 이렇게 축소될 거다 네.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언제 돼? 이제 사실 다들 이제 뭐 거의 뭐 이렇게 찍는 식으로 뭐 4분기다 내년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거를 두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좀 불확실성이 좀 이제 커졌다 출구 전략 관련해서 네네. 당분간 좀 그 영향권에 좀 머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좀 보세요? 저희는 출구 전략을 당초에 이제 9월보다는 네. 또 10월 FMC보다는 12월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9월 달 FMC 결과로 나온 거는 좀 경제 지표를 하향 조정하는 그런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경제 지표 하향 조정하는 상태에서 그 다음 회의, 그러니까 10월 회의에서 이 출구 전략을 시행한다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12월 달이 되면 버냉키 의장이 내년 1월 임기 만료가 되기 때문에 아, 또 임기 만료되기 전에 어떤 정책을 시행해 놓고 맞아요. 퇴임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금년 12월도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출구 전략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출구 전략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시점이 됐고 또 해야 되는 시점이고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출구 전략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양적 완화 조치인데 그래서 MBS를 사고 정부채를 사는 건데 아, 지금 보면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계속 최근 한 2년 정도 회복이 되면서 상당히 좋아져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 이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연준에서 사주는 건데 네. 미국의 그 재정 적자가 그 작년까지만 해도 월 평균 1,000억 달러 정도씩 났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지금 현재 대폭 줄어 있습니다. 3월 달에 시퀘스터를 하면서 정부 지출을 확 줄였거든요. 정부 지출을 확 줄이니까 정부 재정 적자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보면 평균 한 3,4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나기 야. 때문에 정부에서 발행해야 될 채권 필요성도 대폭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고 정부는 채권 발행량을 확 줄일 수 있는 상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 조치를 해서 그 MBS나 국가채를 사줘야 될 이유가 확 줄어있기 때문에 출구 전략은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어 있는 거고 뒤집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자금 시장에도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규모도 줄어있고 자금 플로우상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영향이 별로 크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연준 의장이 이제 누가 될 거냐 이런 것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미국 보면요. 또 그다음에 그 뭐 재정 절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뭐 이런 거. 예. 한 가지 좀 얘기가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것들도 역시 어떻게 보니까 이거 지나가는 그냥 그 하나의 그 잔 파도일지 아니면 이게 또 자칫 또 한번 또 큰 파도가 돼가지고 또 한번 덮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 반복되는 좀 이제 얘기긴 합니다만 네. 그건 좀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일시성 아. 정치 재료다. 정치 재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 한도 늘리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야당과 약간 마찰을 일으키면서 늘려갈 결국은, 거다. 결국은 네. 늘려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준 의장도 결국은 이제 임기 만료가 되고 그다음에 버냉키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연준 의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에 맞는 연준 의장을 선정할 거다. 근데 이제 연준 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앞으로 통화 정책을 어떻게 펴갈 거냐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연준 의장 선정은 미국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전에 옐런 씨가 이제 비둘기파다 해가지고 좀 시장이 조금 좋아했었거든요. 네네. 좀 그분이면 좀 우리 저 선생님은 좀 무난하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예,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 정도면 무난하다. 전화 한 통화 넣어주시죠. 그분이 좀 제 전화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아까 잠깐 이제 언급하셨는데 유럽도 이제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이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뭐 중국도 이제 경기 지표가 이번 주 나온 거 보면은 그렇게 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이제 많은 또 이 발빠른 분들이 야 그러면 뭐 유럽 수혜주 뭐 중국 관련주가 또 다시 또 관심 받는 거 아니냐 막 이게 또 이렇게 또 설왕설래하면서 또 막 이렇게 그래요. 시장은 참 그래서 시끄럽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이런 어떤 그 아이디어 투자 그 컨셉
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역시 또 짧게 좀 뭐 그냥 잠깐 유행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내수주하고 이제 수출 관련주로 이렇게 나눠본다면 네. 국내 경기 부진 상태는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지금 유럽 경기가 2분기부터 터닝을 시작했고 장기 침체 터닝을 시작했고 중국 경기가 우려보다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미국 경기는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경기는 당연히 개선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외국인이 살 때 경기 주도 관련 대형주를 샀었는데 그런 경기 민감 대형주가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수주보다는 그쪽이 더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다. 또한 내수주 쪽은 보게 되면 대형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리고 또한 내수주를 좋아하는 쪽이 이제 그 소액 투자자들이 많은데 기관 투자가들 쪽 비중에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수출 경기 관련 대형주 쪽이 이 경기 흐름에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 백관종 센터장님께서는 그냥 하신 말씀은 그냥 명쾌하게 해주시니까 제가 참 옛날부터 좋아하는데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부 지금 출범 1년 차인데요. 네네. 지금 뭐 미국 증시는 뭐 사상 최고가고 네네. 부동산 경기가 뭐 호황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드디어 그 심하다는 유럽까지도 이제 살아나고 있다. 근데 우리 주식시장 이거 뭐 거래량이 가뭄이요, 뭐 고사요, 금융투자업계는 뭐 구조조정이 하루가 멀리 이루어지고 있고요. 경기 GDP 성장률 3% 위로 잡는 분들 별로 없어요 또. 네네. 우리 같은 어떤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이런 이머징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신흥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좀 근본적으로 어떤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왜 이렇게 이게 좀 그 탄력이랄까 활력, 모멘텀 이런 게 좀 이렇게 아직 벌써 이게 몇 년째인지 모르겠는데 참 찾기 힘들거든요. 어떤 네네. 이유에서 좀 연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수 시장은 기본적으로 작고 우리나라 경제 사이즈는 내수 시장을 향한 사이즈가 아니고 완전히 이제 글로벌 사이즈를 향한 그런 대형 사이즈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가 좋고 나쁘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내수 경기의 영향보다는 아하. 글로벌 경기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많이 경제가 회복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장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고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적으로 낮아져온 상태고 유럽은 마이너스 성장을 7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 정도로 어려워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 경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좋았지만 굉장히 탄력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안 나오는 그런 상태였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4% 정도를 성장하면 좋겠는데 4% 성장을 하기에는 국내나 해외나 전체적으로 볼 때 좀 여건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장률이 4% 정도 이상은 나와줘야 조금 우리 경기가 좀 이제 따뜻하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아직 대내 여건을 놓고 보면은 조금은 좀 그런 환경은 아니다 이런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최근에 이제 동양그룹까지 또 이제 뭐 오리온이 지원 안 한다 하니까 뭐 그 사모님께서 주식을 또 이렇게 증여하시고 하면서 또 한 곱이 넘나 했더니 워낙 또 저 차입금이 많아가지고 쉽지 않다 뭐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네. 뭐 관련 주식들이 뭐 거의 뭐 널뛰기 막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자 STX 동양까지 왔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면 이제 중견 기업 말고 이 대기업들 좀 이제 한 곱이 좀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큰 대그룹들은 관리를 좀 잘해왔기 때문에 그 재무구조나 자금 흐름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견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중견 쪽에서 보게 되면 조금 어려운 경기 침체 때문에 어려운 그룹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오래되면서 사실은 자금이 이제 꼬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려운 국면에 가는 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큰 그룹은 없겠지만 중견 그룹이나 이런 이하 쪽에서 나오는 거 자금난에 봉착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앞으로 지극히 경제에서 자연적인 현상이고 계속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가들이라는 게 셀러리맨들과 다르게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모험 정신도 강하고 또 성장 의욕도 강하고 그다음 투지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이끌다 보면 근데 원래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경기가 좋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반대로 가거나 그렇게 하면 자금이 꼬이고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자금이 어려워지는 기업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금리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상승으로 인해서 좀 이제 자금난이 그러니까 내수 경기 침체에 자금난 금리 상승은 약간의 증가 가능성이 있다. 부채 많은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또 가뜩이나 더 힘들어질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금리가 네. 이제 올라가게 되면. 좀 그런 와중에 뭐 창조 경제를 이제 주창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경기 활성화 하겠다 하셨는데 한편에서는 뭐 공정이나 국세청 동원해 가지고 사실 막 하루가 멀다 하게 이 무슨 저 세금 조사 관련 조사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너무 좀 그 어떤 그 민간 산업이나 이 금융 쪽이나 좀 규제가 좀 심하다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좀 어려운데 좀 숨통을 터주고 그 속에서 뭔가 이 경제 주체들이 좀 이렇게 자색적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네네. 우리 말과 좀 실제로 이렇게 액션이 들어가는 거 보면 좀 다르다 이런 좀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네. 좀 걱정을 좀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좀 그에 대해서는. 일단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네. 좀 답답하긴 하죠. 근데 이제 정권 초기에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뭐랄까 부패 단속을 한다든지 기강을 잡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 2년 차부터 이제 성장이나 이런 본래 목적으로 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신정부 1년 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스타일이 조금 그래도 기업적으로 좀 바뀌면 좋겠는데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뭐 일각에서는 또 너무 또 친기업적 아니냐 또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이 경제 놓고 참 고민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계부채 네네. 이게 걸리거든요. 네네. 뭐 이 부채가 대부분 이제 집 사느라고 많이 썼다. 또 이제 그 개인 창업하느라 많이 빌렸다. 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 뭐 최근에 조금 반등했다. 조금 눈곱보다도 적게 반등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뭐 워낙 전세값이 오르다 보니까 집값이 조금 이제 등 떠밀려서 조금 움직인 것 같은데 걱정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하냐면 결국 이 가계부채가 우리 내수 경제의 발목을 잡고 그러면서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한번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워낙 네. 규모도 크고 네. 또 지금 이제 소득 자체가 이제 줄기 때문에 이자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항복을 하는 이제 가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이 부분은? 저도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소비 부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 소비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게 보게 되면 소비라는 게 돈 버는 것, 사업을 하든 근로를 하든 사서 돈과 더불어서 자산 소득이 기본적인 거고 거기다가 차입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차입 쪽은 좀 기대하기 어렵고 자산 가격의 대표적인 집값은 상당폭 하락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 부진에 영향을 주는 것은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상당 기간 동안은 의미 있는 위기로 용인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집값이 진정이 되는 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은 어느 정도 될지 얼마만큼 될지 이런 거는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네. 바닥권에 왔기 때문에 추가 자산 손실 관련된 부분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가 좀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저금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 이게 상대적으로 큰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금리 다행히. 반등이 예. 크게 될 거라고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적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 오래 전부터 정부가 LTV니 DTI니 하면서 부동산 규제 관리를 굉장히 강하게 해왔고 네. 금융권도 거기에 맞춰서 강하게 해왔기 때문에 상당폭 관리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시에 대규모로 문제가 생겨서 위기가 발생하는 그런 거는 상당 기간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더욱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살리기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그거는 더 가능성을 낮춰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이 당국에서도 좀 이런 말씀들은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천회 특집인데도 좀 시간을 길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제가 시간을 쫓기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 말씀은 많은데, 자, 우리 마영고 불변의 대장주죠. 아까 우리 경제는 역시 수출 의존도가 크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와 이 현대기아차 많은 펀드 매니저분들도 이제 더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떻습니까? 우리 현 소장님 보시기에 이 4분기 또는 내년까지 이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많은 분들에게 좀 이렇게 그 안도와 기쁨을 줄 만한 그런 주도주로 계속 역할을 할 건지 아니면 계속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게 될 건지 어느 쪽이세요, 우리 센터장님은? 제가 볼 때는 고민을 주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기도 그렇고 가지고 그러니까. 팔기도 그렇고 비중을 줄이기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그 삼성전자 주 핵심 사업 부문이 세계적으로 시장 지배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런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그게 좋은 수익성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중을 높여줬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이제 시장에 우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익의 핸드폰 비중이 3분의 2에 달하기 때문에 편중이 너무 편중돼 있다. 근데 이 핸드폰이 수익 많은 고가 폰에서 중저가 폰 시장 확대로 변화가 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중저가 폰에서는 그렇게 강하다고 하기가 좀 그런데 좀 이익률이 아무래도 걱정이 된다. 불안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그 신규 사업 쪽에서 충분히 그 핸드폰을 대체해 갈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비즈니스는 아직까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면 그 핸드폰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올라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익이 급속히 늘어나서 모멘텀이 강했는데 이제는 이익은 많이 나지만 이익 모멘텀은 증가 규모는 굉장히 더딘. 그래서 성장성이 둔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부담 요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할 텐데 적어도 수익성이 더 나빠지진 않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낮은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여전히 경쟁자가 그다지 없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좋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어서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장은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 경우에도 보게 되면 비슷한데요. 현대기아차가 꾸준하게 잘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리고 또한 그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낮고요. 수익성도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는 현대차가 그동안에 굉장히 혼자서 잘해왔었는데 뭐 미국 차라든지 일본 차라든지 유럽 차라든지 전부 이제 다 회생돼서 다 잘하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져 있다는 측면.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일본 그 엘피다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 그냥 확 인쇄버렸으면 한번 좀 기회를 놓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좀 그런 점에서 조금 좀 전략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마지막으로 네네. 자 향후 우리 증시를 이끌 그렇다면 삼성전자 현대차도 좀 약간 좀 고민스럽고 좀 4분기 우리 증시를 이끌 업종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짧게 좀 한번 좀 제시해 주시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인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거나 추가적으로 매수할 거라고 보는데 그 매수하는 쪽은 여전히 경기 민감주 쪽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기가 터닝할 거고 터닝하는 거에 가장 크게 수혜가 나타나는 것은 경기 민감 대형주. 그중에서도 특히 조선기계, 해운 이런 쪽.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건설 쪽도 이제 워낙 어려움이 해소화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건설 쪽 이런 경기 관련 쪽이 좋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그쪽 비중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외국인은 경기 민감주를 많이 선호할 것이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네. 아,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4분기 이후 내년에도 약간 좀 유효한 그런 그 투자의 어떤 그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신 거죠? 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계 경기가 터닝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세계 경제가 내년에 더 좋을 거고 그다음에 2015년에는 2014년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더디게 완만하게 경제가 좋아지는 그런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가 이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개선되는 측면에 있다. 그 측면에서 볼 때는 경기 민감주가 네, 알겠습니다. 좋아 보인다 생각합니다. 천혜 스페셜로 우리 백관종 NH노이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국내외 경기, 정치 얘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